136쪽의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E가 4죠? 그러니까 여기가 4고, 변기에 나온 대로 보면 BF, 얘 4, CG 4, HD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부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52.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넓이가 50이라는 얘기는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내가 얼마인지 몰라서 요 정사각형이 맞나요? 저번 시간에 이 경우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이게 합동인 삼각형 4개 붙여서 내부에 저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저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x를 제곱하면 52가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정사각형이니까 x를 2번 곱하면 52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요. 여기 길이가 내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뭘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어떻게 써요?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할 것 같다. 근데 x 제곱이 얼마였죠? 50이었네요. 52는 a제곱 플러스 16 넘어가면 a제곱은 36 따라서 a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게 4면 이쪽은 6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변 길이 10짜리니까 전체 정사각형 둘레는 40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C가 10,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게 근데 여기 이 표시가 뭐예요? 같은 변이라는 얘기죠. 같은 변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변 길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x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일단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결론은 2분의 1 x제곱이지 않을까요? x를 구하든지 아니면 x제곱을 알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피타고라 정리였어요. 빗변이잖아요.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x를 제곱 또 나머지 한 변 x를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기는 x제곱이 2개니까 2x제곱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의 값은 50이 되죠? x는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여러분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0이 되는 게 있나요? 아직 안 배웠죠. 이걸 이제 중3 때 가면 배워요. 루트라고 해서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x를 구할 수는 없죠. 근데 어차피 x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x 제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50 따라서 저 삼각형 넓이는 25 이렇게 됩니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등변이에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죠. 근데 이왕이면 높이를 이렇게 거주면 좌우가 합동이 돼서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삼각형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이 높이거든요.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저 h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가 적용돼요. 여기는 이 변 길이는 얼마죠? 8이죠. 직각삼각형 8 얼마? 17?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던 피타고라스 숫자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이거 해야 돼요. 17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h 제곱. 그럼 17의 제곱은 289는 64 플러스 h 제곱. 따라서 h 제곱은 h의 제곱 얼마? 225. 225는 뭐의 제곱? 15의 제곱.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외웠던 것 같아요. 8, 15, 17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직각삼각형. 이 변이 15. 그래서 외워두면 좋고 모르면 이렇게 풀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16 높이 15 약분하면 여기는 8이 남죠. 8을 곱하게 되면 120. 세변 길이가 3, 4, 땡인 삼각형이 직각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그 x값에 따라서 x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얼핏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3, 4 여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x는 5. 그럼 5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25. 여기 답이 25인 걸 찾아야 되죠. 얘 답 25 없고, 얘 답 25 없고, 없고.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죠, 답이.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인데? 이게 왜 하나가 더 있지? 3, 4, 5. 딱 맞지 않나? 이거는 왜 이게 3, 4, 5가 됐었냐면, 이 5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빗변이 돼서 3, 4, 5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x가 가장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x가 가장 길지 않으면 누가 가장 길다는 뜻이죠? 4가 가장 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3, x, 3, x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를 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긴 변이니까 4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x 제곱과 같죠. 그럼 16은 9 플러스 x제곱 따라서 x제곱의 값은 7.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했던 또 다른 x제곱의 값은 7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x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7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25가 나오거나. 왜 또는입니까? 그러면 저기는 x가 가장 길다고 판단되면 이제 이게 답이지만 x가 가장 길지 않고 4가 가장 길다고 판단되면 그때 x의 제곱의 값은 7이 되기 때문에 그 답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또는 처리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1번 케이스는 이렇게 된 거였던 거예요. 이게 직각인 거죠.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 4, 가장 긴 변을 x 이렇게 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쓴 건데 실제로는 모르면 x라고 두고 직각이니까 피타로 성립하겠죠. 그럼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9 플러스 16 이게 25예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는 5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 4, 5 말고는 직각삼각형이 이쪽 변이 가장 길다고 본다면 3, 4, 5 말고는 절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길면 3, 4, 5밖에 없지만 이게 가장 길지 않고 4가 가장 긴다면 x가 4 이하의 값을 가질 때는 그때 만족하는 x값은 제곱하면 7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이게 초등학교 때도 이번에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웠죠. 아예 안 배우진 않았잖아, 경우의 수를.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우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아, 평균을 했고, 근데 경우의 수는 안 했고. 네. 자,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부터 이해합시다. 이게 주사위라고 칠게요.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시행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그 시행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게 뭐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만은 생략하고,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첫 번째, 거기 안에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소수의 눈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주사위는 나올 수 있는 눈금이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저 중에 소수인 거는 뭐 3.14 같은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 여기서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숫자를 말하겠죠. 이 중에 소수인 게 누구 있나요? 2, 3, 5.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 네. 됐나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주사위를 던졌더니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죠. 뭐 소수의 눈이 나온다. 아니면 뭐 4의 약수가 나온다.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것. 걔를 수학적으로 사건이라 불러요. 그렇죠? 뭐 절도 사건, 강도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아니고 수학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했더니 구체적 결과가 나와. 지금처럼 뭐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 결과죠. 그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그 사건에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소수가 나온다가 세 가지잖아. 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건의 가지수, 걔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단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얻어지는 실험의 결과물,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걔를 사건이라고 부른다.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던질 때마다 똑같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사위를. 한 번 던졌더니 1, 2, 3, 4, 5, 6이 나온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그래서 던졌더니 여기가 깨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깨졌어. 그럼 다음에 다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일정하지 않겠죠. 어느 한쪽 기울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눈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비틀어지면서 이게 1인지 6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눈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발생을 해야 되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중요한 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중복하면 안 돼요. 셌던 거 또 세거나, 여기서 샜는데 또 저기 또 나왔네? 또 세고 중복해 세지 않고, 대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딱 한 번만 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번씩 반복해 나오더라도 횟수를 셀 때는 한 번만 계산한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몇 개냐, 홀수가 몇 개냐, 가지수를 구하는 거죠.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 정도 여러분 못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푸실 텐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거나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묻는데,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하시죠? 여기 즐거운 우리 학교가 있어요. 즐겁죠? 네. 근데 행복한 우리 집에서 즐거운 우리 학교로 가는데 버스 노선이 2개가 있어요. 버스가. 경우의 수가 2가지. 예를 들면 뭐 100번, 101번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이라는 다른 교통수단이 3가지가 있다 칩시다. 뭐 1호선, 2호선, 4호선, 3호선. 지하철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다고 치요.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럼 몇 가지예요? 3가지? 네? 잠깐만.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5가지겠죠. 그럼 버스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니면 지하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의 경우의 수 2가지와 지하철의 경우의 수 3가지를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덧셈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덧셈. 그러니까 정답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리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을 거칠 생각이에요. 근데 집에서 도서관 가는데 버스 노선이 2개 있어요.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지하철 노선이 3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집에서 이번에는 바로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시고 그러면 이건 몇 가지일까요? 이도 5가지. 아니겠죠. 왜 아니냐면 이쪽 내가 일단 집에서 도서관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버스의 노선 중은 경우의 수는 2가지죠. 그럼 만약 위에 있는 경우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다시 위에 있는 노선을 선택하고 도서관에서 1번, 2번, 3번 지하철을 타는 경우 3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위에 있는 버스를 선택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버스를 선택했어요. 그럼 다시 이 파란색 버스를 타고 1호선, 2호선, 3호선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4가지. 예? 네? 위에 아까 초록색에서 몇 가지였어요? 4가지. 3가지. 파란색은? 3가지. 네? 왜 3가지요? 지하철이구나. 죄송해요. 그렇죠. 그럼 총 몇 가지죠? 8. 6가지죠.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일단 버스의 노선이 2가지, 그 다음 지하철 노선은 3가지. 얘네들을 답이 6가지가 나오려면 얘네들 뭐 했어야 되죠? 곱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2 더하기 3가지, 그래서 5가지가 된 거고, 얘는 2 곱하기 3가지에서 정답이 6가지가 돼요. 답에 맞추어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버스를 선택하는 경우 2가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 근데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곱해서 각각 답이 달라지는데, 더할 때와 곱할 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동시에. 얘는 동시에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동시에가 돼야 돼요.
이쪽 왜 동시가 안 되냐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내가 버스 아니면 지하철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물론 버스를 선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지하철이라는 사건을 선택하는 경우는 세 가지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하철을 A 사건, 아니 버스를 A 사건, 지하철을 B 사건으로 본다면 A 사건과 B 사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버스를 학교에서 집을 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두 사건의 가지수를 덧셈을 하셔야 되고, 얘처럼 집에서 도서관 거쳐 학교로 갈 거면 버스만 선택하면 학교로 갈 수 있나요? 버스로 선택한다면 도서관까지밖에 못 가지, 학교까지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하철만 선택하면 갈 수 있나요? 지하철만 선택한다면 아예 도서관까지 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스라는 교통수단도 선택해야 되고, 동시에, 근데 동시에는 어떻게 타나요? 버스 타고 동시에 어떻게 지하철 탑니까? 여기만한 동시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순서 있게 모두 선택이란 말도 있어요. 순서 있게 모두 선택. 버스 선택하고 동시에 지하철 선택하고. 물론 이거는 선수가 있지만 꼭 순서란 말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모두 선택할 때를 기억하세요. 모두. 버스라는 사건도 선택해야 되고 지하철도 선택해야 되고, 둘 다를 모두 선택해야 될 때. 이거는 동시는 아니죠. 동시는 같이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해석상 동시가 아니고 버스도 선택, 지하철도 선택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동시 혹은 모두 선택의 개념이면 곱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선택이 안 되면 각 사건의 가지수인 경우의 수를 덧셈하고, 동시에 선택되거나 모두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각 사건의 가지수를 곱해야 된다. 이게 책에서 말하는 합과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뒤에다 확률 배울 때도 저 단어를 써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확률도 마찬가지고,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 없나? 걔를 가지고 합과 곱을 각자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또 예를, 또 비슷한 예를 보여드리면, 왼쪽은 합, 오른쪽은 이제 곱이었죠? 또 비슷한 키를 선택해보면, 내가 밥 먹으러 어떤 식당을 들어왔어요. 근데 식당에 보니까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밥류가 3가지가 있고, 여기에 면류 4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가짓수를 말하시고 그러면, 보통은 왜 무슨 우리가 먹방 찍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겠죠. 일반적인 사건을 말하죠. 일반적이지 않으면 다르게 말했겠죠. 뭐 여러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푸는 건데, 특별한 말 없이 하나의 메뉴를 선택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밥 종류가 3가지, 면 종류가 4가지. 얘는 더하는 게 맞아요? 곱하는 게 맞아요? 더하는 게 맞아요. 왜죠? 그치. 밥을 선택하면 면 종류는 뭘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면 밥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라 동시에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덧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런 경우, 내가 이번에 다윗이 미팅하러 나오기로 지금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미팅 나가려고 해요. 근데 미팅 나가려면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좀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농담이야. 굉장히 ROK 요즘 요즘은 아니고 좀 유행이죠, 저 옷이. 후줄근하다 표현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예를 들려고 했던 건데, 단어 선택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좀 더 내가 차려입고 나가려고 다윗이 옷을 선택해. 그러려면 아무래도 윗도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윗도리, 윗옷, 그 다음에 아래, 바지. 설마 치마 입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선택하겠죠? 근데 집에서 찾아보니까 옷장에 내가 윗옷이 3가지가 있고, 아래 이제 바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는 3 더하기가 4가 맞아? 아니면 3 곱하기 4가 맞아요? 이건 곱하기여지. 위에도 선택하고 아래도 동시에 선택해야 내가 옷을 코디해서 나갈 수 있는 가짓수가 선택되죠. 만약 이게 덧셈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미친놈이죠, 이거. 큰일 나죠, 이러면.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설명됐는데, 잘못하면,
정신병자나 아니면 변태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위를 안 입는다면 정신병자, 아래를 안 입는다면 변태죠.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145페이지와 146페이지를 동시에 설명드린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이 정도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건너갑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자, 다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건데 첫 번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36가지. 여기 나와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주사위 눈금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 눈금을 B라고 한다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눈금이 1, 2, 3, 4, 5, 6, 6개. 두 번째 눈금인 B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6개.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이게 6과 6이죠. 한 주사위마다 6개인데 6과 6을 이건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동시에 던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곱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는 36가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36가지가 나온다. 어떻게 36가지 되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만큼이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라는 거죠. 직접 해보시면 36개예요. 하지만 안 세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앞에서 곱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주사위가 n개 있어요. 그럼 주사위 n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6의 n제곱개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의 1제곱 6가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6의 제곱 36가지. 주사 3개를 동시에 던지면 6의 세제곱 216가지. 됐나요? 그런 느낌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주사위 말고도 만약에 동전이 있다면, 주로 우리가 주사위나 동전을 많이 던지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동전이 하나 있어. 그럼 동전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2개. 2가지겠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지금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걸 말하지는 않잖아. 물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어떨 때는 미치척하고 동전이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묻질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 상황을 묻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럼 동전을 하나 던지면 2가지야? 그럼 2개 던지면 4개. 100원짜리 하나 던져요?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 던졌어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죠? 2가지. 500원짜리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예요. 이거는 덧셈이에요? 곱셈이에요? 이것도 곱셈이에요.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하나의 주사를 2번 연속 던지게 되면 앞에서 나오는 눈금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눈금, 그죠? 앞에도 개수가 나올 테고 뒤도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동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혹은 모두 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셈이 되는 거죠. 그럼 동전이 만약 m개 있어요. 그렇다면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m제곱가지 이렇게 되겠죠. 하나면 2의 1제곱 2가지, 2개면 2의 제곱 4가지, 3개면 2의 세제곱 6이 아니지, 2의 세제곱은 8이죠. 8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 근데 여기 이런 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쉽고 이런 건 해볼까요? 한 개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되는 것.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밑에 건 여러분 하시고. 주사위 2개를 던져요. 이렇게 주사위 2개. 한 개 주사위를 2번.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진다는 얘기는 그냥 주사위 2번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처음에 나온 눈금을 A라 부르고 뒤에 나온 눈금을 B라 불러요. 그럼 두 눈금의 차이라는 표현은 A 빼기 B를 말하나요? B 빼기 A를 말하나요? B 빼기 아니에요. A 빼기 B. 아니에요. 큰 수의 그치, 큰 수의 작은 수예요. 근데 누가 크지 누가 작은지 모르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뭘 씌워야 되죠?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 A가 커, 그럼 A 빼기 B 양수죠?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겠죠. 근데 뒤에는 B가 컸어요. 그럼 A 빼기 B는 음수죠. 하지만 우리는 차이는 일반적으로 답이 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 씌우시면 차가 나오죠. 근데 이 차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그럼 A, B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찾는 거죠. A, B의 조합. 차이가 1 나는 숫자. 1, 2,
차이 1 나죠? 2, 3, 3, 4, 4, 5, 5, 4. 그 다음은 6, 5. 됐나요? 왜요? 아, 아니. 이게 차이가 1 나는 경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사에 눈곱 1 나왔어요. 근데 A가 2고 B가 1이어도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일이 지금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건 이거죠. A하고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본다면 1, 2, 그 다음에 2, 3, 3, 4, 4, 5, 5, 4, 6, 5. 됐나요? 근데 이거는 A를 기준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겠죠. 근데 다른 케이스는 또 뭐가 있어요? 요 반대 개념. 2, 1. 됐나요? 이것도 차이가 2가 나오죠. 1, 2도 가능하지만 2, 1도 가능하고 여기는 3, 2도 차이가 1 나죠. 4, 3. 얘도 차이가 1 나죠. 5, 4. 얘도 차이가 1 나고 얘는 바꾸면 4, 5죠. 그치? 그러면 4, 5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겹치는 걸 빼내야 돼요. 여기는 5, 6. 자, 이제 겹치는 걸 빼야 돼요. 1, 2, 2, 1. 쪽 여기 밑에 겹치는 게 있어요? 4, 5 빼고는 4, 5랑 5, 4 빼고는 2, 3, 3, 2 밑에 없고 3, 4, 4, 3 없고 4, 5, 5, 4. 근데 여기는 5, 4 여기 있잖아요. 4, 5도 여기 있고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번 셌으니까 아까 처음에 배울 때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게 센다라고 했으니까 6, 5, 5, 6 괜찮죠? 그럼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차이가 1 나는 경우의 수는 두 눈의 수와 차이가 1 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있다. 이해하셨나요? 네. 또는이란 말은 앞의 사건을 A라 부르고 뒤의 사건을 B라 부른다면 A와 B의 사건의 가지수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또는은 덧셈이고 곱셈은 동시에, 보통 그리고 라는 말도 많이 써요. 동시에, 모두 뭐 이런 말. 이럴 때는 곱셈을 하는 거고 또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덧셈을 하시는 거고.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잘 계산해서 하시고 좀 전에 했었죠? 동전을 계산한 경우는 아까 하나 던지면 2가지, 2개 던지면 4가지, 3개를 던지면 2의 세제곱 8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고 3-2번 다 풀기는 그렇고 하나 정도만 서로 다른 동전을 2개 던져요.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 4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4가지가 나올까요? 앞면을 보통 우리가 H라고 부르고 보통 뒷면을 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영어의 앞자 글자죠. 헤드, 테일, 그 줄임말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보통 책에나 선생님들이 해설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동전 2개를 던져요. 얘 동전, 얘 동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본다면 얘가 앞면, 얘도 앞면. 얘는 앞면, 얘는 뒷면. 얘가 뒷면, 얘가 앞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 여기서 4가지예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모두 뒷면 나온다. 이 케이스죠. TT. 그래서 1가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이게 서로 다른 면이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2가지. 서로 같은 면이 나온다. 요렇게가 서로 같은 면이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앞면이거나 또는 둘 다 뒷면이거나. 둘 다 앞면인 케이스가 1가지. 둘 다 뒷면인 케이스가 1가지. 이건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죠. 왜? 얘랑 얘랑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둘 다 앞면인 동시에 둘 다 뒷면이면 곱셈이 돼요. 근데 둘 다 앞면이면서 둘 다 뒷면인 경우는 없잖아.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해서 2가지가 된다. 되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일일이 다 계산해서 보여야 돼. 아니면 일일이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네가 이건 만약 문제를 푼다면 이걸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겠지. 그걸 맞춰서 풀면 돼요. 근데 혹시 이걸 공식으로 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뒤에 배우겠지만 어떤 유형에서는 이걸 공식화해서 빠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사위라든지 그다음에 동전같이 어떤 특수 상황이 어떤 특정 상황이 있죠. 요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경우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왼쪽에 3-1번 문제. 이런 그림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으로 수형도라 불러요. 수형도. 무슨 말일까? 수형도. 좀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한자어라. 이 숫자가 가로수 할 때 그 숫자예요. 나무라는 뜻이야, 나무.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수형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쳐가면서 맨 끝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마치 나뭇가지 뻗어진 결과를 세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수형도를 부르는데, 이 경우의 수는 원래 전반적인 개념은 수용도예요. 다 상황상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좋아. 근데 문제는 매번 그렇게 풀기가 좀 어렵다 보니 귀찮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까처럼 합이나 곱 이런 규칙을 통해서 좀 빠르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원래 수용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적당히 합, 적당히 곱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때는 합곱을 적당히 이용하면 굳이 수용도를 그리지 않은 것도 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헷갈리다 싶으면 그냥 수용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경우, 또 이 경우에서 다시 이런 경우 이렇게 나뭇가지 뻗듯이 그러니까 저런 약간 노가다성의 풀이가 경우의 수는 우리가 노가다 그러면 머리는 안 쓰고 그냥 손으로만 힘들게 푸는 풀이라고 오해하는데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노가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노가다를 너무 이렇게 저평가하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때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는 막 이렇게 수용도 그래서 나눠서 푸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 가위바위보 이런 게 이제 수용도로 그리게 되면 한 사람일 때나 두 사람일 때는 할 만한데 세 사람, 네 사람 넘어가면 이걸 수용도 그리기는 너무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일반적으로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건 아니죠.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겠죠.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낼 테니까. 그럼 A라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C라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만약 세 사람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해요.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곱하기겠죠. 왜? 세 사람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니까. 그럼 3의 세제곱 27가지가 돼요. 두 사람이 하게 되면 3의 제곱 9가지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쪽 왼쪽 거를 풀어드릴게요. 5-1번. 준호와 세영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준호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준호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영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준호가 낼 수 있는 거는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내겠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세영이가 낼 수 있는 건 준호가 가위를 했다는 가정하에 세영이가 낼 수 있는 거는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를 내겠죠. 그렇죠? 얘도 셋 중에 하나겠죠.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낼 겁니다. 얘도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낼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준호가 이기는 경우예요. 그럼 이 총 몇 가지냐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게임 하면 맨 끝에 있는 이 가지수를 세시면 두 명이 가위바위보는 개수가 나오죠. 9가지예요. 3 곱하기 3. 그 중에 준호가 이기려면 어떤 거죠? 요 케이스. 가위 냈을 때 세영이 보내고 바위 냈을 때 가위 내고 보 냈을 때 바위 내고 그 준호가 이기는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된다. 세영이가 이기는 케이스는 반대로 세 가지겠죠? 네, 세 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인데 세영이 이기는 게 세 가지, 준호 이기는 게 세 가지.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뭐야? 비기는 거야. 아무도 못 이기고 그냥 비기는 케이스. 어떤 거죠?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 세 가지. 비기는 경우도 세 가지. 그럼 승부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승부가 난다? 세영이가 이기거나 준호가 이기거나. 준호가 이기는 케이스가 세 가지. 세영이 이기는 케이스가 세 가지. 그럼 승부가 나려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이건 더하는 거죠. 준호가 이긴다. 동시에 세영이가 이긴다가 아니잖아. 준호가 이겼는데 어떻게 동시에 세영이가 이겨? 그러니까 승부가 나려면 둘 중에 한 명,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걸 말하는데 이기고 지고를 말하는데 준호가 이기는 케이스가 세 가지. 아니면 또는 얘 개념이죠. 또는
세영이가 이기는 케이스. 이건 동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6가지.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이 경우 아니라면 전체 경우의 수 9가지에서 비기는 경우 3가지 빼면 어쨌든 누구든 이기는 승부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걸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를 6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6건. 이 여자가 뭐냐면 남녀할 때 그 여자가 아니고 그 뭘 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쓸 때 여백, 뭐 그림 그릴 때 여백 그러잖아. 여백은 뭘 그리고 남는 빈틈 있죠. 아니면 여유 시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간 중에 남는 시간, 그 여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뺀 나머지예요. 그럼 나는 승부가 나는 경우를 따지고 싶은데 승부가 나는 경우를 따지려면 전체 경우에서 승부가 안 나는 비기는 경우만 빼면 어쨌든 승부가 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6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내가 일어날 사건을 구할 수 있다. 이게 6건의 계산법이에요. 또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거 보시면 금방 넘어가죠. 물론 이게 금방 넘어간다는 얘기는 선생님 설명은 금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헷갈리거나 할 텐데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 고민해서 문제 풀어야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 생각보다 진도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5분 쉬었다가 여기 뒤에 있는 지도. 자,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이건 바로 예를 들게요. A, B 우리 반에 사람이 A, B, C, D 4명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이 4명을 모두 4명 모두 4명은 4명, 5명, 5명 일단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네가 반장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 4명이 있는 거죠. 너 빼고 4명 있는데 선생님이 반장 여기는 4명을 네가 일렬로 한번 세워봐. 그럼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데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이제 A, B, C, D를 놓을 거 아닙니까? 알파벳 수로 놓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자리에 학생을 갖다 놓을 건데 그럼 처음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4가지죠. A 요건, B 요건, C 요건, D 요건. 근데 이 A, B, C가 동시에 다 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으니까 각각 이 A가 온다, B가 온다, C가 온다, D가 온다라는 그 경우 한 가지씩을 더하게 되면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4가지가 돼요. 그럼 그리고 나면 이게 A, B, C 중에 누가 여기 앉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B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가지. 그치? 앞에 한 명 빼고 나머지 3가지. 그럼 두 번째는 2가지. 마지막 자리는 한 명 남았죠? 1가지. 아, 숫자를 보니까 4명 있네? 4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시오. 4, 3, 2, 1. 5명을 모두 일렬로 배열하시오. 5, 4, 3, 2, 1. 3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3, 2, 1. 그럼 n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n부터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자연수일까지 모두 곱하면 n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성립해요. 두 번째, 저 4명 중에서 4명을 다 세울 게 아니에요. 4명 중 내가 3명을 선택해서 3개 자리에 그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할 생각이에요. 그럼 실제로 자리는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3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가지. 아니지. 잘 생각해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4명. 4사람. 그럼 여기 놓을 수 있는 사람은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T. 아,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 다음은 3가지죠? 그 다음은 2가지. 2가지겠죠. 그 다음은 자리가 없죠. 나올 자리가.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이게 자리의 개수만큼, 몇 개 자리에 배열합니까? 자리 개수만큼 자연수를 한 개씩 작게 곱하면 되는구나. 이해되죠? 응.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셨죠? 근데 만약 문제가 좀 바뀌어서, 세 번째, 선생님이 한 명이 더 생겼어요. 이제 5명이 됐어. 그럼 저 A, B, C, D 5명 중에서 A를 맨 앞, B를 맨 뒤에 세우려고 해요. 그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자리에 5명을 놓는 거죠, 지금은. 근데 맨 앞자리 누구 앉혀야 돼요? A, 맨 뒤에는 B. 그럼 물어봅시다.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가지. 한 가지요. A만 온다. A만 오면 딴 사람이 못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왜? 맨 뒤에 있는 B가 한 가지죠. 맨 뒷자리는 누가 옵니까? 그러면 B만 옵니다. 한 가지잖아요. 그럼 A와 B 두 사람은 빼고 나머지 C, D, E를 여기 세 자리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더 해봅시다. 네 번째. 선생님, 4명 중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시켰냐면 A와 B를 양 끝에 앉을 거예요. 그럼 A, B가 양 끝에 오는 케이스는 A가 맨 앞자리, 가운데 3명, B가 맨 뒷자리, 위에는 게 몇 가지였죠? 3, 2, 3, 1, 3, 2, 1, 1의 곱이니까 6가지죠. 근데 A, B를 양 끝에 둔다는 게 이 경우만 있나요? 아니죠. 양 끝이라는 말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B가 오고 가운데 3명 오고 나중에 끝에 A가 와도 양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A와 B의 자리를 고정시켰죠. 근데 이거는 고정시킨 게 아니죠. 자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봐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그럼 이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사건이 2개 발생하잖아요. 더해야죠. 이건 더해야죠. 왜 더해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그렇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A인 동시에 B 이럴 수는 없고 B인 동시에 A 이럴 수 없으니까 각각의 사건을 더한다. 정답은 12가지. 자, 마지막 5번째. 선생님이 반장 저기 5명 있는데 저 5명 중에서 A와 B는 이렇게 짝꿍처럼 붙어 다니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A와 B를 같이 A와 B를 붙여놔라.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하게 배열하는 거예요. 이웃. 그럼 A와 B를 이웃하게 배열하라 라면 그때부터는 A, B를 붙이고 나머지 3명을 일렬로 배열. 이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이 A, B를 이웃한다는 얘기는 A가 자리를 움직이면 B는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죠. B가 만약 어딘가를 움직인다면 A는 이웃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럼 실제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B를 퉁쳐서 그냥 A, B가 아닌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 퉁치고 얘를 X 이렇게 둔다면 실제로는 X, A, B, 그러니까 X, C, D, E 몇 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4명을 배열하는 거죠.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4, 3, 2, 1 맞습니까? 그렇죠. X, C, D, E라는 이 X는 A, B를 이웃시켜서 한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럼 이웃하면 일단 한 사람 취급해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 묶었더니 4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면 이 경우죠. 근데 추가로 뒤에 뭔가 더 곱해야 돼요. 뭘 더 곱해야 돼요? 1? 아니에요. 이 X라는 게 뭐죠? 이걸 확대해보면 이 X라는 거는 이 한 묶음 안에 A와 B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잖아. 근데 이웃한다는 말에 A가 먼저 B가 나중이라는 뜻인가? 알파벳 순으로? 그건 아니죠. 그냥 A, B를 붙여놓은 거니까 이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럼 A, B로 오는 경우, A, B라는 X로 오는 경우가 이 경우 24가지라면 다시 BA로 오면서 BA 오면서 CD를 막 묶는 경우는 다시 24가지. 결론은 이 24가지가 몇 번 발생하죠? 2번. 왜 2번이에요? 이거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A, B 두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이거예요. 3명을 일렬로 배열 3, 2, 1 4명을 일렬로 배열 4, 3, 2, 1 2명을 일렬로 배열 2, 1 그래서 A, B 두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만큼 이 X의 자리가 바뀔 거기 때문에 다시 X는 퉁 쳐서 큰 묶음과 C, D, E 요 4개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이거겠지만 다시 요 X가 이 X가 어느 자리에 껴있든 간에 요 X 안에서 A, B가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5명 중 1번은 A, B, C 3명을 이웃해야 돼요. 그럼 이제 A, B, C 3명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가는 거죠. 그 나머지는 D 남고 나머지 E 남겠죠. 이래야 5명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면 3사람이 한 묶음이 되다 보니까 1명, 2명, 3명 실제로는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거예요. 3명이 일렬로 배열 3, 2, 1 그리고 나서 곱하기 대신에 이렇게는 배열을 막 바꾸겠지만
여기 있는 배열은 아직 신경 안 써줬죠. 이 묶음 안에서 A, B, C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A, B, C가 다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A, B, C가 일렬로 배열된대요.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다시 3, 2, 1. 왜 3, 2, 1이에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6가지예요. 3, 2, 1 곱하면 6가지. 그럼 6, 6, 36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웃한다 한 묶음. 그 한 묶음과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 n 곱하기 n-1 곱하기 자연수까지 모두 곱한 다음에 다시 그 묶음에 있는 사람들 또 다시 일렬로 배열. 그걸 곱해서 처리하면 이웃하는 것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경우수는 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 경우수 있죠.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설명들 다 있어요. 맨 앞에 뭐 누굴 자리를 고정한다, 양 끝에 세운다, 뭐 이웃한다 이런 말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설명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근데 쌤,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리에 앉는 게 동시에 어떤 거 말하죠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설명한 거 중에? 아니 그러니까 막 우리 예를 들면 앞자리에 음. 앉혀야 된다, 뭐 앞자리에 앉혀야 된다 했을 때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다 앉힐 수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든 거 중에 네가 좀 헷갈리는 거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4번? 4번? 5명 중에 A, B를 양 끝에 배열? 이거겠죠. 네. 맨 앞자리에 A, 맨 끝자리에 B. 아니면 맨 앞자리에 B, 맨 끝자리에 A. 그러면 이걸로 계산해 본다면 여기에 이게 원래는 A 자리가라고 써 있던 건 아니죠. 그냥 자리가 원래 이렇게 5개가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야, 맨 앞자리는 내가 여기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5명을 두고 누구를 앉히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민하지 마. 거기는 A만 앉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맨 끝에 자리는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모두 다 계산하면 되니까. 맨 끝에 B를 맨 끝에는 누구 앉힐지 하고 있는데 아까 A 빼고 나머지 4명 있죠. B, C, D 중에 누구를 앉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민하지 마. 거기는 B만 앉혀야 돼. B 앉힌다. 경우수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A를 앉힌다. 그리고 맨 끝에 B를 앉힌다고 성립하죠. 그리고의 개념이죠. 모두 다 앉혀야 되니까. 모두 다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자리를 올려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세 자리는 올 수 있는 사람이 C, D, E 3명이에요. 그럼 이 첫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2명 중에 1명. 나머지 한 자리는 나머지 1명 남았으니까 한 자리 중에 1명. 그러니까 여기 막 여기 앞에 세 명이 앉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네. 네. 세 명이 동시에 앉는 게 아니고 얘가 앉으면 나머지 2명은 못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동시에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착각을 했어요. 요 세 자리만 봅시다.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죠. 사람 몇 명 있어요? C, D, E 3명이 오죠. 자,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C가 온다 또는 D가 온다 또는 E가 온다.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 이 3명 중에 D를 앉혔다고 치죠? 그럼 D는 없고 그럼 이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C 온다, E 온다, 2가지죠.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 E를 앉혔다고 치자? 그럼 E도 없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C가 온다, 1가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5명을 이 5자리에 빠짐없이 모두 다 배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자리는 A가 왔고 맨 끝엔 B가 왔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A가 온다. 그 다음은 남아있는 세 자리에 C, D, E를 모두 앉혀야 되는 거죠. 근데 모두라는 말이 한 자리에 다 넣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의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 경우의 수는 2가지, 여기 경우 수는 1가지인데 여기도 앉히고 그리고 여기도 앉히고 그리고 여기도 앉혀야 모두 앉히는 경우가 되잖아요. 5명을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다 앉아야 되기 때문에 곱셈이죠. 이게 만약 덧셈이라면 A를 앉히는 경우가 1가지였죠. 이게 만약 3, 2, 1이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라면 이 세 자리 중에 그냥 한 자리만 앉히고 나머지는 안 앉히겠다는 얘기죠. 그 개념, 덧셈은 그 개념이에요. 누군가를 앉으면 나머지는 못 앉는다는 뜻이죠. 그게 덧셈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도 앉는다, 여기도 앉는다, 여기도 앉는다. 첫 자리에 누구 온다, 두 번째 자리에 누구 온다, 세 번째 자리에 뭘 온다, 네 번째 자리에 뭘 온다, 다섯 번째 누가 온다, 그리고 모두 다 온다라는 개념이죠.
이 자리 중에 한 자리도 빠짐없이 다 와야 5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거니까. 누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 안 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곱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매년마다 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 처음에 들을 땐 잘 들어. 근데 막상 집에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합이지? 이게 왜 곱이지? 이제 이게 순간 헷갈리는 건데, 이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거 설명드리면서 저걸 왜 헷갈리지? 라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나는 이해했는데 상대방이 이해 못한 게 좀 이상해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헷갈릴 겁니다. 요 정도 난이도니까 쟤는 헷갈리지만 나는 안 헷갈려가 되지만, 조금만 난이도 높이면 이게 왜 덧셈이야가 이제 나중에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 바퀴 쫙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혼자 풀 때, 그때 가서 깨웃깨웃 하는 것보다는 같이 배울 때, 저건 왜 덧셈인가요? 이건 왜 곱셈인가요? 막 자꾸 생각하고, 분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곱이 잘 이루어지니까. 매번 합곱이 중학교 때 문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판단이 잘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이걸 왜 더해야 되지? 이걸 왜 곱해야 되지? 순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너무, 당연히 얘는 합이지, 당연히 얘는 곱이지, 이러고 너무 단편적으로 공식 읽듯이 하시면 안 되고, 자꾸 상황을 떨려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선생님 과제 뭐 하라고 하셨지? 헷갈리면 이 강의 끝에 보세요. 자, 다시 시간상 오늘 이렇게 뒷부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과제가 좀 헷갈리게 나갈 텐데, 오늘 경우에서 배운 거 있죠? 배운 거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는 다 푸시는 거냐면, 여기 158페이지까지는 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159부터 161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162로 가면 162의 왼쪽 반쪽 있죠? 1, 2, 3번. 이건 푸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163페이지는 빼고, 그 다음 여기 164페이지에 6번까지 1, 2, 3, 4, 5, 6. 그 다음 여기는 안 푸시고, 165는 안 푸시고, 그 다음에 166 푸시고, 167에 10번까지. 요렇게 과제예요. 이해하셨죠? 지금